2005년 미국 위스콘신주 매니토워크 카운티에 작은 마을을 뒤흔든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작가 테레사의 실종, 그리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내 한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으로 불과 2년 전 18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DNA 증거로 무죄를 입증하고 자유를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진범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는 사법 시스템의 오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죠. 자유를 되찾은 스티븐은 자신을 잘못 기소한 매니토워크 카운티를 상대로 $3,600만 규모의 천문학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카운티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이 소송이 진행되던 중 그는 또다시 끔찍한 살인사건의 유일한 용의자가 된 것입니다. 과연 그는 18년의 세월을 앗아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분노로 괴물이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소송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해야만 했던 사법기관의 희생양이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스티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티븐은 1962년 7월 9일 미국 위스콘신주 매니토워크 카운티에서 태어났고, 가족은 도시 외곽에 광대한 자동차 폐차장을 운영하며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주류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종종 편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그는 거의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18살이었을 때 그와 친구는 깨진 창문을 통해 술집에 올라가 $14와 햄버거 2개, 맥주 1다스를 훔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그는 미혼모인 로리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1982년 7월 24일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븐은 또다시 사고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모닥불에서 놀다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모닥불에 던진 것이었죠. 그렇게 스티븐은 동물 학대 혐의로 다시 수감되어 1983년 8월까지 투옥되었습니다. 스티븐이 감옥에 있는 동안 큰딸이 태어났고, 다음 해인 1984년 스티븐의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스티븐은 자신과 아내가 폐차장에서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랬지만, 그러나 사촌들은 항상 그를 놀리고 비웃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경찰관과 결혼한 그의 사촌인 샌디의 놀림이 점점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1985년 1월 2일 이른 아침, 스티븐은 우연히 샌디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 뒤를 쫓았고, 눈 덮인 도로에서 결국 그는 샌디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스티븐은 빈 총을 꺼내 그녀에게 겨누며 위협했고, 그러자 샌디는 아이가 차 안에 있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애원에 스티븐은 그녀를 놓아주었고, 샌디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티븐은 또다시 체포되었고, 1985년 7월 24일 그가 보석 대기 중일 때 그의 아내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진이 스티븐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5일 후 이 조용한 작은 마을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했고, 스티븐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1985년 7월 29일 오후, 지역 주민 부부가 미시간 호를 따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남편은 떠났고 페니는 홀로 호숫가를 따라 조깅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한 남성이 페니를 공격하며 덤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 몹쓸 짓을 이어갔습니다. 페니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는 쉴 틈 없이 그녀를 공격했고, 범인은 죽어가는 페니를 덤불 속에 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페니는 한 부부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여경 주디가 조사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디는 샌디의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샌디와 스티븐의 갈등을 알고 있으며 스티븐을 싫어하고 있었죠. 페니는 범인이 수염이 무성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키, 몸무게, 눈 색깔이 스티븐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주디는 놀랍게도 스티븐 같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경찰은 목격자의 기억과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지만, 그러나 경찰은 스티븐이 수감 중이던 시절의 옛 사진을 찾아 몽타주 스케치를 완성한 후 페니에게 신원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페니는 이 몽타주를 보고 범인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했고, 이어 경찰은 여러 남성의 사진을 꺼내 페니에게 보여주었는데, 페니는 정확히 스티븐을 지목했습니다. 그렇게 스티븐은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은 그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변호사와 가족을 만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습니다. 스티븐의 채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유사하다는 모호한 감정 결과 외에는 그를 범인으로 특정할 물리적 증거는 전무했습니다. 스티븐은 결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가 남성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페니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스티븐을 지목했습니다. 스티븐은 페니가 공격받았던 당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오후 1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폐차장에서 일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격했습니다.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60km 떨어진 그린베이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1986년 3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피해자가 지목한 것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배심원단은 스티븐의 알리바이와 피해자가 지목한 스티븐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페니는 유명한 사탕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 상류층 가문 출신입니다. 그녀는 학력이 높고 교회와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에 비하면 오랜 악행을 저지른 스티븐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스티븐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그는 성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32년형을 선고받아 23살의 나이에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복역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티븐이 감옥에 갇힌 지 3년째 되던 해 결국 로리는 스티븐과 이혼하고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1995년 그레고리는 한 집에 침입하여 여성에게 몹쓸 짓하고 구타한 후 도주했지만 곧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레고리는 10년 전 한 여성에게 몹쓸 짓한 사실을 고백했고 재수없게 다른 남성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DNA 기술은 빠르게 발전한 상태였죠. 2003년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를 DNA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결과 그 채모의 주인은 바로 그레고리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83년 그레고리가 미시간 호에서 다른 여성에게 몹쓸 짓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페니의 사건에서 그레고리도 용의자로 올라 있었고 검사 밑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3명이 그레고리가 범인이라고 의심했지만 당시 검사는 그녀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레고리가 범인으로 지목되자 페니조차도 놀라서 경찰에 왜 그때 그레고리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확실한 DNA 증거 덕분에 스티븐은 2003년 9월 11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스티븐은 41세였고 그의 부모님은 백발이 되었으며 그 해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은 이미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석방 후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에이버리 자동차 폐차장으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단순히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18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2004년 스티븐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매니토워 카운티와 당시 보안관 그리고 검사를 상대로 3,600만 달러에 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1985년 수사 과정에 있었던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 조직 전체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이 소송이 정점을 향해 치닫던 2005년 10월 스티븐의 삶 그리고 매니토워 카운티의 운명을 또다시 뒤바꿀 비극적인 사건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이어가던 2005년 10월 30일 25세의 사진작가 테레사가 스티븐의 폐차장으로 사진을 찍으러 간 후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테레사는 1980년 그린베이 외곽의 낙농장에서 태어났으며 4명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테레사는 사진을 좋아했고 대학 졸업 후 자동차 잡지인 오토 트레이더와 계약을 맺고 고객들이 판매하려는 중고차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반면 스티븐은 2003년 출소 후 가족이 운영하는 폐차장에서 일하며 여동생 바브의 집 근처 트레일러에서 여자친구 조디와 함께 살았습니다. 스티븐의 여친인 조디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2005년 10월 30일
조디는 음주운전으로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5번째 사례였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월요일, 테레사는 그날도 평소처럼 여러 고객들을 방문하며 사진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약속 장소는 바로 에이버리 자동차 폐차장이었습니다. 스티븐의 여동생 바브가 판매하려는 벤의 사진을 찍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여동생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스티븐은 폐차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곧 한 여성이 사진을 찍으러 올 것이라고 말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테레사는 에이버리 폐차장에 도착해 사진을 찍고 스티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오후, 테레사의 상사인 톰은 테레사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의 어머니는 즉시 딸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오후 5시에 테레사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테레사의 마지막 목적지가 폐차장이었기 때문에 11월 4일 수사관들은 폐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스티븐은 테레사가 차량 사진을 몇 장 찍고 떠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거주지를 수색했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테레사가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 목격되었으니 그곳에서부터 그녀를 찾아보기로 결정합니다. 매니토워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스티븐이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인해 이해관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식적으로는 인근에 인접한 캘류맥 카운티 경찰에 수사의 주도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수색과 증거 확보 과정에서 매니토워 카운티 소속의 경찰관들과 특히 1985년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던 앤드류 경사와 제임스 경위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테레사가 실종된 지 5일째인 11월 5일 대규모 수색팀이 48,000평에 달하는 광활한 폐차장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색 끝에 테레사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테레사의 차는 나무와 널빤지로 가려져 있었고 번호판은 떼어져 있었으며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티븐은 테레사가 떠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왜 그녀의 차가 폐차장에 버려져 있던 것일까요? 스티븐은 테레사의 차량이 폐차장에 발견된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하며 폐차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 밤에 몰래 운전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테레사의 차량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8일 동안 폐차장 부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11월 8일, 경찰은 스티븐의 방 침대 옆 탁자 발치에서 테레사의 자동차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에서 스티븐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테레사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집 뒤편 모닥불 더미에서는 치아 등 인간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옮겨졌고 테레사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테레사의 차량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6곳에서 남성 혈흔을 발견했고 트렁크에서는 여성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혈흔들이 각각 스티븐과 테레사의 것임이 확인되었고 이 증거를 바탕으로 스티븐은 11월 9일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스티븐의 변호사에게 그가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 알리기를 거부하고 변호사 없이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열쇠를 발견한 수사관이 바로 앤드류와 제임스였습니다.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스티븐을 믿었고 스티븐은 테레사의 실종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그렇게 이 사건은 4개월 이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핵심 증인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스티븐의 옆집에 살았던 여동생 바브 가족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바브의 첫 번째 남편은 데이지였고 두 사람은 결혼 후 브라이언 바비, 브랜든 블레인이라는 네 아들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2년에 이혼했습니다. 네 자녀는 바브에게 남겨졌고 사건 당시 바브는 스콧이라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바브의 아들인 브랜든은 테레사가 실종되었을 당시 16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학습 장애가 있었고 IQ는 70 정도로 경계선 지능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무모한 10대 시절을 보낸 스티븐과 달리 브랜든은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순응하는 성향을 가진 예의 바른 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이 스티븐을 처음 신문했을 때 브랜든도 함께 신문했었고, 그날 브랜든은 오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테레사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1월 6일 브랜든의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되었고, 그는 이전 진술을 고집했습니다. 얼마 후 몇몇 사람들이 브랜든이 살이 많이 빠졌고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경찰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2006년 2월 27일 브랜든을 다시 찾았습니다. 브랜든은 미성년자였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신문 받을 때 가족이나 변호사가 동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세 차례나 단독으로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브랜든은 오후 3시 45분에 학교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와 게임을 하고 TV를 보았고, 오후 8시에 스티븐이 자신에게 모닥불을 보러 가자고 한 다음 오후 10시경에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문을 이어가던 경찰은 브랜든에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네가 한 일을 말해봐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랜든이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그들은 다시 생각해봐. 그게 아닐 텐데라며 집요하게 원하는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침내 브랜든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냅니다. 결국 브랜든은 경찰이 만족할 만한 그날에 대해 말했습니다. 브랜든은 3시 45분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우편물을 가지러 갔을 때 편지 중 하나가 스티븐의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편물을 주기 위해 스티븐의 집으로 향했고, 걸어가던 중 한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브랜든은 스티븐의 집 앞에서 스티븐이 문을 열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스티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스티븐은 브랜든을 침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브랜든은 테레사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침대에 묶여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테레사는 브랜든에게 자신을 풀어주라고 애원했지만 스티븐은 브랜든에게 그녀에게 몹쓸 짓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몹쓸 짓 한 후 함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살해한 뒤 테레사의 시신을 소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술 과정 중 횡설수설했으며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정보에 따라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테레사가 총에 맞았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아니요라고 했다가 수사관이 집요하게 묻자 총에 맞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식입니다. 이는 수사관들이 이미 확보한 증거에 맞춰 브랜든의 진술을 조립해 나가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검찰은 브랜든의 자백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했고,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티븐과 브랜든이 흉악하고 변태적인 살인마라는 여론의 낙인을 찍었습니다. 스티븐은 2명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반면 브랜든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브랜든의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검찰과의 유죄 협상에만 몰두했습니다. 2007년 3월 스티븐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사는 스티븐을 성적으로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검사는 브랜든의 자백을 바탕으로 스티븐이 테레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잔인하게 몹쓸 짓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는 끔찍한 범죄 시나리오를 배심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검사는 테레사의 차량에서 발견된 스티븐의 혈흔, 침실에서 발견된 열쇠, 소각장 뼈 조각 등의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며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유일한 범인은 스티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의 핵심이 누가 테레사를 죽였는가가 아니라 경찰이 이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는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3,600만 달러 민사 소송으로 인해 스티븐을 제거해야 할 강력한 동기를 가진 매니토워 카운티 경찰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1985년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제임스와 앤드루가 증거 발견 과정에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들이 증거를 심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985년 사건 당시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던 스티븐의 혈액 샘플 튜브 상자에서 누군가 주사기로 혈액을 빼낸 듯한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경찰이 이 혈액을 이용해
테레사의 차량 내부에 혈액을 심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FBI의 혈액 샘플에 EDTA 검사를 의뢰했고 스티븐의 혈액 샘플에서 혈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당시 EDTA 검사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며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죠. 그러나 브랜든의 자백으로 인해 이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상태였고 배심원단은 산더미처럼 쌓인 물리적 증거들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1급 살인 혐의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스티븐에게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석방 후에도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스티븐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브랜든은 삼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으려 했다고 밝혔고 자신의 모든 자백이 거짓이었으며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브랜든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연방판사는 브랜든의 자백이 명백한 강압에 의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며 그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재판관 전원 합의체 심리 끝에 4대3의 근소한 차이로 브랜든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8년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브랜든의 법적 구제 노력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10월 31일 2시 31분쯤 테레사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로 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티븐은 집의 창문 너머로 테레사를 보았고 테레사에게 다가가 $40의 차 광고비를 건넸습니다. 이어 테레사는 운전석에 올라 조수석 창문을 통해 그에게 잡지 한 권을 건넸고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스티븐은 집으로 돌아와 잡지를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조카 바비와 놀기 위해 바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바비는 없었고 그의 차량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이때 스티븐은 고개를 돌려 테레사의 차가 길끝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바비는 삼촌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는 그는 오후 2시 30분에서 2시 45분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 테레사의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차에서 내려 벤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테레사가 삼촌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비는 재빨리 샤워를 마치고 오후 3시 전에 사냥을 하러 나섰는데 이때 테레사의 차가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레사가 아직 삼촌의 집에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바비는 스티븐의 조카였고 심지어 검찰 측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당연히 그의 이야기를 더 믿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경 스쿨버스가 교차로에 멈췄고 브랜든과 브라이언이 내렸는데 처음에 그들은 테레사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4시 35분 스티븐은 집 유선 전화로 테레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는 전화한 이유가 팔고 싶은 트럭이 있는데 테레사가 다시 와서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때 테레사가 이미 숨을 거두었고 스티븐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녀에게 전화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테레사가 실종된 날 밤 스티븐이 우연히 모닥불을 피웠는데 나중에 그곳에서 테레사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스티븐은 그 땅의 주인이 주변 덤불과 나뭇가지를 태우기 위해 종종 모닥불을 피웠고 자신이 그 집을 빌릴 때 집주인에게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모닥불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브랜든은 방과 후 삼촌의 집에 들어가 테레사에게 몹쓸 짓을 하고 삼촌을 도와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브랜든의 어머니는 오후 5시경 집에 도착했을 때 브랜든이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브랜든에게서 두려움은 없었고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형인 브라이언은 방과 후 집에 온 후 오후 5시 30분 집을 나설 때까지 브랜든과 함께 TV를 보고 게임을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브랜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브라이언의 지인이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브랜든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브랜든이 테레사에게 몹쓸 짓을 한 후 삼촌과 함께 살해하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브랜든의 가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까지 브랜든은 삼촌의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2016년 스티븐의 새 변호사인 캐슬린이 이 사건을 맡았고 그녀는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무죄를 돕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캐슬린은 스티븐이 무죄라고 확신했고 사건을 맡은 후 온라인에서 수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사비를 털어 스티븐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캐슬린은 이전 변호인단과는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찰의 함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과학적인 증거 분석과 새로운 증거 제시를 통해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스콧과 바비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그들에게 범행 동기와 기회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바비는 바브의 둘째 아들이자 스티븐의 조카이고 스콧은 바브의 동거남입니다. 그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증언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 자신이 범인이고 스티븐에게 누명을 씌우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비는 그날 오후 집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컴퓨터 기록에 따르면 테레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테레사에 대해 성적 환상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고 당시 그의 컴퓨터에 있던 음란물 이미지가 그의 성적 욕망을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은 테레사가 떠난 후 바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따라서 바비가 테레사의 차를 따라잡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척한 후 채석장으로 데려가 몹쓸 짓하고 살해했다는 가설입니다. 바비와 스콧은 서로의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그들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콧은 처음에 경찰에 스티븐이 피운 모닥불의 불길이 약 1m 높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그는 법정에서 3m가 넘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캐슬린은 스콧의 이 증언이 스티븐이 테레사의 시신을 태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바비의 컴퓨터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압수했고 그 하드에는 수천 장의 잔인한 사진과 음란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발견을 스티븐의 변호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바비가 숨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바비는 검찰 측의 주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테레사의 전 남자친구이고 스콧은 테레사의 룸메이트입니다. 캐슬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두 사람을 의심스럽다고 판단합니다. 테레사는 사건 발생 전 유부남과 만나 관계를 가졌고 당시 그는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테레사는 그 남성과 헤어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는 테레사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부남은 경찰에 테레사와 만난 것을 인정했고 테레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자주 전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게서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경찰에 테레사와 룸메이트인 스콧이 관계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테레사의 전 남자친구인 라이언과 스콧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라이언과 테레사는 5년간 사귀다가 헤어졌지만 그는 테레사를 잊지 못하고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졌음에도 라이언은 스콧과 놀기 위한 핑계로 테레사와 스콧의 집에 방문하곤 했었습니다. 심지어 테레사가 살해된 후 라이언은 테레사의 방으로 이사했고 스콧과 함께 살았습니다. 캐슬린은 테레사의 계속되는 거절이 라이언을 화나게 만들었고 테레사와 스콧이 잤다는 걸 알게 된 후 화가 치밀어 올라 살해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테레사는 평소 외박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사건 당시 스콧은 테레사가 연속 3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테레사의 차 안 서로 다른 위치 6곳에서 스티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 당시 스티븐의 오른손이 우연히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테레사의 차량 내외부 어디에서도 그의 지문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스티븐은 손가락에 오래된 상처가 갈라져 세면대와 바닥에 피를 많이 흘렸고 제때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스티븐은 형과 함께 건축 자재를 사러 나갔고 그 사이 누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아직 마르지 않은 피를 수거해 테레사의 차량에 묻혔다는 주장입니다.
그날 저녁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스티븐은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세면대에 핏자국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해 의아해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슬린은 스티븐의 주장을 토대로 실험을 진행했고 면봉으로 문지르니 매우 비슷한 모양의 혈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혈흔의 형태가 마치 면봉 같은 도구로 의도적으로 묻힌 것처럼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스티븐의 거주용 트레일러를 수차례에 걸쳐 샅샅이 수색했지만 처음 며칠간의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1월 8일 7번째 수색이 진행되던 중 매니토웍 카운티 소속의 제임스와 앤드루가 스티븐의 침실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임스가 탁자를 거칠게 흔들자 그 옆에 놓여있던 신발 옆에서 테레사의 자동차 열쇠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캐슬린은 이 발견 과정을 마술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수많은 수사관들이 며칠에 걸쳐 정밀 수색을 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열쇠가 하필 1985년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어 현장 접근이 금지되어야 할 앤드루와 제임스에 의해 그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발견된 것이었죠. 발견된 자동차 열쇠는 거의 마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테레사는 집 열쇠, 차고 열쇠 등을 포함한 여러 개의 열쇠 꾸러미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열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열쇠에서 스티븐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테레사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사용하지 않은 듯 마모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테레사의 상사에 따르면 그녀는 자주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테레사가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고 여분의 자동차 열쇠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그녀의 예비 열쇠를 몰래 심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10월 31일 스티븐이 테레사를 살해한 후 다른 열쇠들은 버리고 차를 옮기는 데 필요한 차 열쇠만 남겨놓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날 밤 스티븐이 폐차장에 그녀의 차를 주차한 후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테레사의 자동차 열쇠에 자신의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혈흔을 없애기 위해 열쇠를 물에 헹궜고 그래서 테레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스티븐이 잠자리에 들기 전 테레사의 차를 옮길 경우를 대비해 열쇠를 침대 옆 탁자에 던져두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었죠. 스티븐의 집 바로 뒤편에 있는 소각 구덩이에서 수많은 뼈 조각과 치아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두개골 파편에서 총알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총알이 머리에 박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뼈 조각들은 폐차장 내 연소통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굳이 한 곳에서 소각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다른 곳에서 소각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테레사를 다른 곳에서 소각한 뒤 스티븐의 소각 구덩이와 연소통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스티븐이 체포된 지 몇 달 후 브랜드는 테레사가 차고에서 총에 맞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빨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여러 차례 수색이 진행된 차고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전에 바닥에서 탄피 11개가 발견되었는데 이번에는 총알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관들은 테레사가 차고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았지만 하지만 캐슬린이 찾아낸 전문가에 따르면 그 총알에서 나무 부스러기가 검출되었고 인간의 뼈를 통과할 때 필연적으로 남게 되는 인과칼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집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토끼, 땅다람쥐 등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 탄피가 흩어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고에서 경찰은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스티븐이 차고를 철저히 청소했다고 판단했지만 차고는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듯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만약 스티븐이 진짜 범인이라면 마침내 그는 자유를 되찾았고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될 텐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해버린 것일까요? 캐슬린은 자신이 조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재심을 끊임없이 청구하고 있지만 위스콘신 주 법원은 번번이 이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이 정말 테레사를 살해한 범인일까요? 아니면 천문학적인 소송에서 벗어나려 했던 거대 권력의 희생양이 된 것일까요?